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영상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양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교육생 명단을 봤더니 참 놀랐는데요.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사십니까? 네. 의학 쪽, 저하고 같은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오신 만큼 뭔가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심장 영상에서 인공지능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저는 그냥 판독하는 영상학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PhD 스님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 뒷부분에 심장 영상은 아닌데 그거 그 진료와 관련된 부분이 약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과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도 약간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산병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주로 진료동이고 여기가 이제 연구동이고 의과대학이 있고 기숙사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일에 제 시간에 한 70% 정도는 판독하고요. 나머지 30%는 여기 연구동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 엑스레이 폐에 물 찬 사람 있잖아요. 이 MD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건데, 폐에 물 찬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판독하고, 같이 이제 저의 카운터 파트너는 주로 심장내과 선생님들 아니면 심장 수술하시는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저의 주된 카운터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전공의 할 때는 이 분야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전공이 2001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심장 영상이라는 분야가 막 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스페셜티로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는데 2007년 정도부터 이제 CT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져서 이제 확연한 서브스페셜티로 자리 잡게 됐고, 그래서 CT가 생각보다 많은 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엔지오그래피에서 관상동맥이 막혔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근이거든요. 이게 MD 아니신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심장의 근육인데 여기 까맣게 보이는 데가 이게 막혀가지고 피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힌 게 피가 안 가고 있다, 허혈이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환자 수는 굉장히 적지만 제가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제 슬라이드가 대부분 사진이에요. 그래서 좀 어둡게 해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아마 MD 선생님들도 이런 거를 별로 진단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학생 때 어렴풋하게 들었을 텐데, DORV라고, 이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RV라고 되어 있는 게 우심실인데, 여기서 대동맥하고 폐동맥이 같이 나가는 겨우 4개월 된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고, 기존에는 이제 요거만 보여드려도 저희 흉부외과 선생님 너무 좋아했어요. 이 수술장에 들어가면 똑같이 보여. 그래가지고 요거 만들어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주로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이런 걸 또 합니다. 여기 이제 앞에 같은 아이예요. 거기서 CT에서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3D 프린팅 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서 3D 프린팅 업체에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스피노프해서 나간 업체가 있는데, 내가 아산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인데 거기에다가 주면 이제 이렇게 뽑아서 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보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안에 이제 뭔가 이렇게 그냥 CT만 봐서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려 넣은 겁니다. 여기 판막이 있는 데고, 이게 이제 VSD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전에 이거의 골은 뭐냐면, 이게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이라고 좌심실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에올타라고 해서 대동맥인데, 원래 이제 사람은 좌심실에 있는 피가 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우심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전이 원하는 거는 이 VSD 여기 구멍에서부터 천 같은 걸 대서 여기까지 덮어서 이 피가 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술 같은 경우에 애들마다 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그걸 베플링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피지올로지컬하게 원래대로 돌려주는 상태로 수술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이 안에 이제 뭐 생긴 게 다르거나 위치가 좀 다르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디시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수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모탈리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디시전이라서
아주 노력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이걸 만들어줘 이제 한번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 편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이런 것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만들어드리면 워낙에 이제 드문 직내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경험 많은 교수님이 밑에 이제 배우고 있는 펠로우라고 합니다. MD 선생님들 아실 텐데 박사후 과정 같은 친구들이죠.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모의 수술을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3D 프린팅은 굉장히 앞으로 쓰임이 많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저희 아산병원에서 처음 시작해서 국내에서는 시작해서 저게 이제 한 3년쯤 전에 시작해서 저게 이제 실제 의료 트랙으로 들어오려면 신의료 기술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현재는 수가화가 돼서 그 전에는 그냥 연구비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병원 안에 코드가 만들어서 환자한테 이제 돈을 받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AI 이야기 하는데 이것들을 왜 보여드리느냐? 저게 제가 뒤에 이야기 드릴 거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고요. 저의 오늘 컨텐츠는 그렇습니다. 이 카디악 이미징에서 보았을 때 언맨 니드, 그다음에 저희가 병원에서 했었던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프리리미너리 익스피리언스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병원의 빅데이터 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AI 디벨롭먼트에 관해서 병원이 어떤 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디벨롭먼털 플랫폼으로서의 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언맨 니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언맨 니드 크게 세 가지를 해보면 MD 선생님들도 영상학을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MD가 아닌 선생님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일단 AI 하면 뭔가 대신 판독해주는 역할, 이게 이제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엑스레이 대신 판독해주고 신조도 대신 판독해주고 이런 역할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상학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임팩트가 큰 부분이 이 윗부분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이 영상학과 필드 안에 안 계시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AI 기술이 환자의 편의 증대, 피폭 방사선량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장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같은 시간을 들이면 더 좋은 검사를 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2018년도 8월달 기사인데 페이스북이 뉴욕 유니버시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골이 임프루브 MRI예요. 되게 사정을 잘 모르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 임프루브 MRI를 위해서 왜 페이스북이 뉴욕 의대에다가 돈을 투자할까?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MRI라는 거는 이게 우리 무릎 MRI거든요. 근데 MRI는 이게 사진이 나올 때 혹시 MRI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큰 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큰 자석이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뭔가 딱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이제 그게 그 뭔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런 영상을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구성할 때 그거를 애초에 이 영상을 재구성해가지고 신호를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걸 K-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K-스페이스 좌표에다가 뭔가 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찍고 나서 이거를 뭔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점을 아주 촘촘하게 찍으면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근데 AI가 여기서 하는 역할은 이 점을 찍을 때 저거를 실제로 다 받아서 찍는 게 아니고 어떤 패턴이 있으면 AI로 학습해서 그냥 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넣을 수 있다면 같은 시간을 들이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똑같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지금 그래서 시멘스나 필립스나 뭐 페이스북도 이런 데 들어와 있고, 지금 그 영상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비슷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은 가지고 있는 검사에 대한 상식 같은 것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학생 때 영상학과 시험 치면 족보로 맨날 그런 거 배웠거든요. MRI와 비교해서 CT의 CT의 단점. 그러면은 단점은 늘 1번이 뭐였냐면, CT는 이렇게 XR 영상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지금은 이렇게 횡단면도 얻을 수 있고 3차원 영상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이 CT는 검사가 어느 정도 걸리고 MRI는 아무리 안 돼도 한 30분 이상 걸려. 환자가 또 들어가면 힘들어. 숨 쉬면 검사 못해. 이런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되고 산업적인 가치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멘스도 아니고 필립스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일하고 있는 저는 이제 뭘 할 거냐? 이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심장 영상 전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게 심근의 영상인데 여기 보면 이 이미지는 약간 뿌옇고 이 이미지는 깨끗하고 그렇죠. 저기 뭐냐면 심장이 이제 뛰는데 그게 이제 ECG를 같이 해가지고 사진을 얻을 때 저희가 레디에이션 도즈 방사선 피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특정 페이스에는 도즈를 한 20%만 주고 특정 페이스는 풀로 주고 그래요. 그래서 도즈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얘는 이미지가 클리어하고 얘는 다이스톨릭 페이스고 이완기 심장이 늘어나 있을 때 영상이고 얘는 수축기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 영상인데 기본적으로 아나토미가 해부하기 비슷하니까 얘는 좀 뿌옇고 얘는 괜찮으니까 얘를 대상으로 해서 얘를 학습시키면 그냥 별로 노력 들이지 않고 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카이스트 예종철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할 수 있게 이제 데이터 좀 정리를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이런 거를 보내주셨어요. 보면 이게 이제 인풋 이미지고 이게 타겟입니다. 그래서 얘를 타겟으로 학습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도즈가 100% 들어간 이미지고 얘는 100%에 한 20%만 쓰는 거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싸그리 다 20%로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게 잘 되면.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습니다. 카디악 CT를 찍으면 도즈가 많다더라. 뭐 엑스레이 찍는 거에 몇백 배라더라.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AI가 아니고라도 많이 줄었지만 AI가 그 줄이는 거를 굉장히 증폭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년쯤 10년이 아니고 지금 몇몇 시나리오에서는 실제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카디악 CT는 엑스레이 한 4장 정도 찍는 거 도주면 돼. 그러면 사실은 카디악 CT를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죠? 도주 걱정이 돼서. 엑스레이 한 4장 정도 찍는 거라면.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AI가 도입되는 큰 분야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반복적인 업무의 대체입니다.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엑스레이 대신 판독해 주는 거. 근데 병원에서 MD의 역할이 이제 이럴 때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대 박창민 교수님이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레디올로지라는 이제 저희 쪽 좀 좋은 페이퍼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국내 루닛이라는 업체랑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AI 알고리즘인데 요지는 렁에 있는 노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폐암을 자동으로 엑스레이에서 진단해주는 알고리즘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CT에서 이게 폐암인데 보면은 이 갈비뼈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AI가 찾아냈고 이것도 폐암인데 보면 심장 뒤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정말 잘 보면 다시 찾아보면 있었는데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게 환자한테도 불행이고 의사가 의도하고 놓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이렇게 판독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루닛이나 뷰노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엑스레이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연구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시약처 승인도 돼서 아마 조만간 몇 년 내에는 이제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파일럿으로 쓰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엑스레이가 노듈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AI는 내가 노듈을 굉장히 잘하게 가르쳤는데 다른 병이 들어오면 걔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MD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학습 데이터를 만들려면 앞에서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미지 아노테이션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여기 노들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거 노들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뉴모소락 쓰면 기흉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MD가 아니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최대한 다시 리마인드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폐에 그 공기가 찼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리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카디오베스큘라 심장혈관 전문이라서 이 노듈은 볼 줄은 알지만 개발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병원에서는 저희 병원에 이제 서주범 교수님이라고 의료인공지능
융합의학회 회장이기도 하시고, 이제 저도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폐, 간, 심질환, 뭐, 이제, 실제 상용화를 위한 이런 과제를 이제 카이스트, 분당, 서울대, 뷰노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도 뭐 노드를 진단하는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서 뷰노와 같이 상용화를 했고, 근데 이제 저는 심혈관 보는 건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MD생들은 이게 어떤 시나리오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분은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서 이 폐혈관하고 대동맥 사이에 뚫려 있었는데 어렸을 때 진단이 안 돼서 이분은 이미 40세 때 이렇게 진단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40세가 될 때까지 엑스레이를 한 번도 안 찍지 않았을 거예요. 찍었는데 의사들이라고 다 엑스레이를 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청진을 열심히 해봤으면 되는데 우리 MD 선생님들은 상황을 다 아실 테고 MD가 아닌 선생님들은 병원에 간다고 청진을 다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40세가 돼서 이렇게 진단돼서 오면 이거의 치료는 심장과 폐를 통째로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엑스레이는 별로 심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 엑스레이에서 걸러주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의료의가 청진 열심히 해가지고 진단 못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산병원에는 이런 환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이 엑스레이하고 이 엑스레이하고 많이 다르죠? 보면 저희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I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 MD생님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자기의 필드에서. 내가 AI를 좋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AI한테 저거 어떻게 가르치지? 근데 카디오베스큘라 엑스레이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이제 알고 보면 뭐 폐혈관이 엄청 튀어나왔고 심장도 커지고 그랬는데 저 어떻게 가르쳐서 제품을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오베스큘라 엑스레이는 문제가 이런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거 이제 AI가 이거 병 아니라고 하게 뭔가 해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 그게 이제 아마 저는 공학자가 아니라서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즘에 여기 오실 정도 선생님들이라면 이미 이 단어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겐이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생성한다는 알고리즘이죠. 근데 이거 보면 죄송합니다. 비디오가 안 되는데 이 비디오가 오바마가 나와서 트럼프한테 완전 똥멍청이라고 욕하는 비디오예요. 토탈 앤 컴플리트 딥시시라고 실제 오바마의 목소리로 욕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싹을 가짜예요. 기존의 오바마의 비디오하고 오바마의 목소리를 가지고 학습해서 원하는 말을 하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조국 후보자가 비디오에 나와서 저 오늘 사퇴하겠습니다 이야기해도 믿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보면 이거 보면 저도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2017년도에 나왔고 지금 이거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나와서 일부는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드리면 저도 이제 이 블로그에 열심히 들어가서 읽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AI인데 이 안에 이 경찰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 위조 지폐를 생성하는 이제 범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생성을 하고 얘는 찾아내는데 데이터가 많고 좋아서 충분히 학습이 되면 어느 순간 이 경찰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 구분을 못하는 시점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제 가까운 거를 얘가 계속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대치되는 알고리즘이 있고 학습이 되면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엑스레이가 있고 굉장히 정상처럼 보이고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정상도 있고 브레스트 섀도우가 있는 여자도 있고 없는 남자도 있고 싸그리 다 가짜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하면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레이블링이 힘든 거를 정상에서 빼면 뭔가 이게 뭔가 이상하고 그런 거를 디텍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학 데이터는 정상이든 질환이든 레이블된 데이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 아시고 있잖아요. 그죠?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겐이라는 테크닉이 그런 부분들을 뭔가 극복해 줄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저희 아산병원을 포함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겐을 데이터를 뭔가 해주고, 시나리오를 해줄 능력은 되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희 학생 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배우거든요. CT 레이쇼라는 말은 다 알잖아요. 카디오 소라식 레이쇼. 그게 이제 뭡니까?
이게 엑스레이가 이렇게 있으면 카디오는 심장, 소라식은 여기 전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재고 여기서 여기 재가지고 그 레이슈가 0.5 넘으면 심장이 커졌다라고 진단하는 제일 심플하고 사실상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거 말고는 별로 배우신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근데 이제 조금 더 알고 보면 이 카디아 컨투어가 병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르게 변하거든요. 패소피질로지에 따라서. 그 병이 있는데 그게 좌심방이 커지는 병이냐 아니면 그 대동맥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변해요. 근데 저희는 엑스레이를 보면 그냥 보고 이거 괜찮은데? 아닌데? 그냥 이 정도만 판단하지. 여기서 이게 얼마나 커졌으니까 이거는 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귀찮고 그 다음에 정상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AI가 이거를 그냥 싸그리 그려주고 분석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정상과 비정상을 각각 이제 확정된 심초음파로 확정된 사람들을 1000명씩 모아서 이걸 이제 다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태스크는 이걸 그리는 AI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이제 그 결과입니다. 이게 AI가 다 그린 거예요. 보면 대충 그렇듯하죠. 물론 일정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지금 이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고 저게 그러면 심초음파나 아니면 환자의 어떤 예를 들면 하트페일리어 심부정 같은 게 있을 때 그 혈액의 마커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피에서 올라가는 수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랑 얼마나 잘 코릴레이션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밝히는 거는 임상 연구의 몫인 거고 이제 현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의 분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엑스레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저의 라이프 퀄리티를 줄이거나 저의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영상의 분할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앞에 아마 오늘 첫 시간 김호동 선생님 시간에도 아마 이야기가 많이 됐을 겁니다. 이건 AI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3D 프린팅을 만들면은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CT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걸 만들려면 이거 다 따로 그려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 3D 오브젝트를 준비해야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G사의 워크스테이션을 씀에도 불구하고 한 4시간까지 걸립니다. 이거 이렇게 다 해야 예쁜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세요. 출근해가지고 4시간 이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반나절 다 쓰는 거잖아요. 그 병원에서는 못하게 하죠. 그러면은.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제 시간을 다 쳐가지고, 이 숟가락을 매기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겁니다, 저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서비스 하는 데가 있는데 진짜로 비싸거든요,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그 MD의 시간을 치거든요, 다. 근데 저희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굉장히, 그러면 이제 이거 하려면 밤에 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상학에서는 이런 거를 자동으로 뭔가 다 분할해주는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진료의 질을 아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시간 때문에 각각에 다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지만 뒤에 일부 이제 그 예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처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슘 스코어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영제를 주지 않고 그냥 다 블랙 그레이 정도로 보이는 영상에서 이게 이제 심근의 영역이고 이게 관상동맥의 영역인데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게 지금 대략 보면은 여기가 심근이고 이게 각각의 관상동맥인데 이 영상이 별로 그렇게 팬시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조영제라는 거를 줘서 아주 퀄리티가 높은 CT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조영제 안 주고 그냥 찍은 겁니다. 이거에서 이걸 분할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상용화를 어떤 회사랑 같이 하고 있고 기존에는 예를 들면 칼슘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다 찍거든요. 이 칼슘은 레프트 메인에 있고 이 칼슘은 RC에 있고 이 칼슘은 서컴플렉스에 있어. 그게 이제 관상동맥 이름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 관상동맥 트리를 분할할 수 있으면 그거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칼슘은 쉽게 디텍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분할의 한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심장의 레프트 벤트리클이라고 그거 심장에 우리 몸에 피를 짜주는 주요 펌프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태스크예요. 아주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비교적 이렇게 항아리처럼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아주 쉬운 태스크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처음 타겟으로 한 거는 심근의 세그멘테이션을 해봤습니다. 역시 잘 됩니다. 보면 아주 잘 된 케이스는 96%고, 전체 평균 시뮬러리티 코에피션트는 88%예요. 근데 아주 안 된 케이스를 봤더니 이게 좀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재밌지는 않는데, 이게 휴먼이고 AI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됐냐 그래서 봤더니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거 그리다가 이 위에를 조금 더 예쁘게 이 스무스하게 그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네모나게 그린 거예요. 근데 AI는 똑바로 그렸죠. 그리고 요 밑에는 약간 찌글찌글하지만 결국에 보면은 이 78%라는 것도 사실은 휴먼 에러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명확하고 정상 세그멘트는 AI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후면 체스트 CT나 앱도멘 CT를 찍으면 그냥 간이건 콩팥이건 그다음에 뭐 혈관이건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세그멘테이션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 벤더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찍으면 기본적으로 다 세그멘테이션 돼서 나오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안 되는 시나리오를 계속 발굴하고 그리고 그거의 데이터셋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 잘 안 되는 시나리오를 잘 분할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저희의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정상하고 많이 틀어진 거나 아니면은 메이저 밴드에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이렇게 세밀하지만 사이언티픽하게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걸 좀 해보면은 이게 사람이 한 거고 AI가 한 건데 이거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심장을 처음에는 심근만 하다가 우심실하고 좌심실하고 뭐 좌심방, 우심방 이렇게 지금 확장하고 있는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데 이렇게 아주 매우 커진 얘는 조금 이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데이터가 쌓이고 알고리즘이 개선되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가 저희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옛날에는 우심실이 예를 들면 엄청 커요. 그러면 판독할 때 우심실 엄청 큽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뭔가 인덱스를 만들 수도 없고 객관화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기껏 하는 게 그 다음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건 다이아메타입니다. 여기 재보니까 몇 센치예요. 그래서 지금 튜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잘 되면 팩스단에서 그냥 다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우심실의 볼륨은 얼마, 좌심실의 볼륨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위에다가 판독을 하는 거죠. 그 위에 그 돼 있는 거를 보고 그 다음 거를 얹어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아마 이제 영상학과 의사의 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간의 직관으로 알기 어려운 정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MD 선생님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고 그거 모르실 수도 있고 MD가 아닌 선생님들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죠. 다른 사람입니다. 나이 비슷하고 제 나이 40대 후반, 중반 이쯤 됐고 이게 LAD라고 여기 이 제일 중요한 혈관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혈관이 안 좁나요? 중간 좁나요? 조금 많이 좁나요? 아주 많이 좁나요? 정상은 아니고 아주 많이 좁지도 않죠. 중간 좁습니다. 중간. 그러면은 스텐트를 누구한테 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스텐트 시술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이 괜찮은데 환자가 죽도록 아파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압력을 재는 와이어를 넣어서 여기 대비 압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잽니다. 재가지고 이제 그걸 FFR이라고 하고 그 기준이 0.8 정도 됩니다. 0.8 혹은 0.75. 그래서 이 사람 떨어져서 재고 이 사람은 안 떨어져서 안 재고 이제 그런 거는 의학 논문에 다 퍼블리시가 돼 있습니다. 무슨 NEJM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건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엔지오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CT를 하는 사람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CT를 가지고 저걸 예측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하트플로우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이 안 됩니다. 보면은 이게 CT에서 이런 형상을 끄집어냅니다. 이 보면은 막 되게 해봐야 한 3mm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정밀하게 끄집어내서 저게 CFD라고 그 항공기 설계하는 유체역학 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예측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하려면 문제는 뭐냐면 그 계산 과정이 너무 길어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개인 병원에서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CT를 거기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그럼 1,000불 듭니다. 1,000불. 근데 우리 CT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죠. 미국은 가능합니다. 미국은 CT가 3,000불이거든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NGO 하려면 10,000불이에요. 그래서 1,000불 들여가지고 안 할 수 있다면 코스트 이펙티브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CT 해도 보험, 개인, 어차피 다 해도 300불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면 저거를 이제 저게 실제 제 생활에 쓰이려면 내가 이제 판독하려고 CT를 열었는데 저게 나와 있어요. 제 자리에. 그러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앞에는 세그멘테이션. 근데 이게 세그멘테이션 잘 안 되거든요. 되게 조그마한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개발해야 되고 현재는 손으로 다 합니다. 뒤에는 캘큘레이션. 이게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계산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 제 책상 위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든, 이거는 제가 지멘스라는 회사랑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멘스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스테노시스가 많아봐야 몇만 가지 아니겠냐. 그냥 싸그리 만들어서 계산 다 해놓자. 그래서 커다란 딕셔너리를 만들고 AI가 그 딕셔너리에 있는 거하고 매치해서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해봤더니 똑같아요. 이게 요거 두 개가 빨갛고, 이 녹색하고 빨간 게 계산한 결과하고 AI로 찾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기관 연구를 해봤더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술 자체의 기능이 이 보면 AUC 커브인데 아주 완벽하게 좋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제 책상 위로 들어올 수 있다면, 진료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세그멘테이션이 잘 안 돼서 이제 제가 저기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면 저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아주 좋게 저희가 만드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요. 이 데이터셋을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거는 이제 영상은 아닌데 직관으로 알기 어려운 정보의 제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이 최근에 아미스 3.0이라고 의무 기록을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라서 사실은 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심초음파 데이터 결과 한번 보고 피검사 중에서도 보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MD 선생님들은 환자가 오면 그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많은 검사들을 봐야 되죠. 이렇게 무슨 몸무게부터 시작해가지고 피검사도 아주 다양해서 복잡하면 시계열 데이터가 어땠는지도 봐야 되고 무슨 약을 먹었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 환자 얼굴 볼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놓치게 되면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MD는 환자를 직접 보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일종의 무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롤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거기에서 어떤 에러의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AI가 도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관련 강의를 다른 분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뭘 했냐면 작년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구글이 당신의 죽음을 24시간 내에 95%로 예측한다.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이죠. 근데 이 논문에 이제 그 기초가 되는 논문은 이겁니다. 이 논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EHR 병원 의무 기록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게 시카고 대학하고 UCSF 대학에서 각각 2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 그냥 밀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AI에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그냥 다 싸그리 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기존에 예를 들면 심부전으로 퇴원했다가 다시 올 거를 예측하는 임상적인 어떤 스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심장의 기능이 어떻거나 피검사가 어떻거나 이걸 가지고 통계학적인 모델링에 다른 모델링을 다 비교해 봐도 자기들이 한 AI가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구글 개발에 관련된 분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되게 다 이거 쪼개가지고 싸그리 밀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GPU 리소스가 얼마나 듭니까? 그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그분 강의 때 워딩이 그랬어요. 구글은 그 리소스가 무한대로 있어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글이 꿈꾸는 거는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요새는 저희 PHR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겠다고 하는 국내 사업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걔가 계속 뭔가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피검사를 받다면 앞으로 구글이 꿈꾸는 건 이런 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과학기술부를 받아서 닥터앤서라는 사업의 주관기관이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게 영상과 함께 저는 이제 영상학과 의사긴 하지만 저희 심장내과 선생님이랑 이거 관련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구글 논문을 열심히 읽고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열심히 따라하고 저희 병원 데이터를 AI에 밀어 넣을 수 있게 열심히 정제를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정제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자가 있고 이 환자가 이제 뭐 다른 랩 같은 걸 내가 볼 수 있고요. 다시 집에 올 확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확률, 돌아가실 확률을 그동안 쌓인 우리 병원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 베이스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제 랩 같은 건 트렌드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 집에 가실 때가 됐는데, 아니면 내가 치료를 할 건데, 내가 이 약을 이렇게 바꾸면 이분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EMR하고는 되게 패러다임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구글이 꿈꾸는 거는 저거일지 모르겠고, 저게 진짜로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2년 정도 이걸 해보면서 느낀 거 그겁니다. 이게 확실히 기존의 저희 통계학 모델하고 다른 건 뭐냐면, 저희 의학논문 여기 글 쓰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넣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고지혈증이야. 그러면 내가 리뷰할 때 고지혈증이면 고지혈증이잖아요. 그죠? 내가 리뷰할 때 고혈압이면 고혈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됐든 무슨 약을 먹었든 그게 반영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피검사하고 그 다음에 투약력, 싸그리 다 밀어 넣습니다. 싸그리. 그래서 저희 이 모델은 7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를 모두 다 밀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그 모델링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거의 다른 점은 기존의 통계 모델에서는 그런 거를 넣을 수가 없죠. 그 의무 기록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라고 그 의무 기록을 따로 프로세스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모델에서는 저희가 탈륨 스캔이나 심초음파나 그다음 심장 CT 판독 같은 거를 이렇게 체계화해서 같이 넣으면 성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아마 학회에는 발표할 건데 오늘에는 그 결과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병원이 어떤 플랫폼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병원 데이터는 사실은 뭐 병원이 굉장히 데이터의 보고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교수님 강의에서 들은 건데 굉장히 공감이 되던데 병원은 그냥 유전입니다. 유전. 그냥 시커먼 물이 있는 거고 그걸 쓰려면 받아서 뭔가 정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데 또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어요. 유전을 그냥 퍼갈 수도 있지만 그 병원 데이터는 그 유전에 사실은 사람 이름이 다 매칭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내갈 수도 없고 이용에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습 플랫폼을 만들고 이게 안전하고 이게 개발 환경이 있다면 데이터를 병원이 제공하고 여기서 플랫폼을 기업이든 연구자든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책임으로 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는 과제인데 어떤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걸 실제 어떻게 할 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병원 데이터를 가공해서 개인정보 보호 없이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플랫폼, 일종의 컨테스트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컨테스트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센터가 이걸 맡고 있고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이 레이블링 플랫폼은 울산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가 실제 컨테스트 플랫폼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이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하고 이게 작년에 했던 거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런 걸 했습니다. 아까 김호성 선생님이 주신 브레인 튜머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제가 한 심장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이거는 MRI를 가지고 뇌졸중이 언제 생겼는지를 맞추는 그 굉장히 챌린징한 태스크였는데 스트로크 온셋 타임, 그다음에 이거 병리 이렇게 네 가지로 해가지고 했고 이렇게 오가나이징 팀을 해서 데이터 프로바이더들과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어드바이저들로 꾸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이 다커 시스템을 올리는 약간 불편하지만 했고 올해는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조금 더 잘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경험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을 끌어들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꼬시려면 이 우리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평가는 얼마나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잘 기술이 돼 있어야 돼서 이런 것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미리 기술하듯이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각 태스크들별로 그게 왜 중요한지, 데이터셋은 어떻게 돼 있는지,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점수 어떻게 매길 건지를 이제 미리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서 이걸 보고 이제 지원하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구동되는 영상인데, 동영상이 안 돼 죄송합니다. 이게 클라우드가 있고, 이 들어가면 데이터가 어떤 이름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다운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미리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하면은,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커를 만들어가지고, 도커 파일을 여기에다 올리면 여기서 학습도 되고, 그 결과도 맞춰가지고 자기 점수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는 자기 컴퓨터에서 열심히 이제 개발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도커 파일을 올리면 그래서 쭉 해가지고 성적이 나오고 스코어보드가 나오는 거예요. 몇 등이라고. 그렇게 해서 각각 6주간 해가지고 실제 꽤 많은 팀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주로 저희는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좀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했는데 이게 인공지능 환경이 시시각각 변해서 저희가 기획할 때는 스타트업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실제 할 때는 그 스타트업들이 이미 너무 바쁜 거예요.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하는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요거 할 때는 팀은 많았지만 주로 대학원생들이 동아리를 이뤄서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교육 세션도 갖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막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따로 모아가지고 힌트도 좀 주고요. 밥 사주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성과 발표를 조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있고 일부 스타트업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걸 심사하실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공학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심사도 했는데, 재밌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이 중에 일부는 그 심사한 업체로 취직도 하고, 원서도 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류의 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MD들이 본인이 몇 년씩 모아놓은 데이터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제 베이스로 하지만 아마도 이제 저희 빅데이터 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플랫폼화하면 병원의 데이터 홀더들과 능력 있는 혹은 AI를 배우고 싶은 개발자, 스타트업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매우 힘들지만 아마 올해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니까 이 참가했던 팀들이 저는 이분들의 문화를 잘 몰랐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던 거 자기들끼리 스타디한 거로 쭉 정리해가지고 기터브 이런 데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이 개발자들은 뭔가 자기가 어떤 자기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코드도 공개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논문 퍼블리시 한 거하고 그런 비슷한 그런 게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 가지고 열심히 저희는 이제 레이블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예상 목표가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하려면은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ICU 엑스레이에서 이런 디바이스들을 다 해주는 AI, 이런 거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열심히 레이블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리 조금 확장해가지고 병리 데이터 준비하고 있고, 이게 이제 병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작년하고 비슷한 포맷으로 할 거니까 혹시 여기서 잘 배우시면 잘 보셨다가 저희가 11월 중순쯤에 오픈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임상 현장에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하나의 AI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스크 베이스로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철저한 임상 검증이 중요하고 그 부분은 저희 병원의 박승호 교수님이 아주 강의를 잘 하시고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한 거는 전부 다 프로토타입을 만들기까지 스토리 라인입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면 철저한 임상 검증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거는 또 뒤에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플랫폼이 사실은 의료진과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이터에 리크 없이 이어주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여기 가시면 교육의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